자, 이번 시간에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주제 볼 텐데요. 이 실명법 부분은 사실은 시험 문제를 볼 때는 극단적이에요.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거나 이렇게 나오고요. 대신 얘는 한 문제가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도 한 문제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얘기가 적용이라는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민법 186조 얘기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 186조를 보게 되면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있었고요. 같이 맞물려서 이 등기라고 하는 것과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하면 기본적으로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 명의인하고 실제 관계가 불일치하게 되면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세 번째, 법률 행위하고요. 등기부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매매가 없었으면 그 등기는 어떻다?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중에서 특히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명의인의 주안점을 두어서 실제 권리자와 등기 명의인이 불일치하게 되면 이건 뭐가 된다?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그럼 무효인 등기라는 얘기는 백날 등기가 돼봤자 물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 파트에서는 사례형 문제로 구성이 되는데 제일 첫 번째 기억하실 거 닥치고 무조건 명의시작 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시작 약정에 따른 등기도 원칙적으로 다 무효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 약정이라는 게 뭐냐면 실권리자하고요. 등기 명의인이 다르게 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권리자가 내부적으로 권리를 갖지만은 외부적으로 등기 명의만 명의 수탁자가 갖게 되기로 하는 약속, 이 약정 자체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한편 이런 명의수탁 약정의 무효, 등기의 무효라고 하는 것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선이든 즉 알았든 몰랐든 악이든 선이든 몰랐든 알았든 이때는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고 실질적인 법률 관계를 따지게 되면 매도인이요 명의시작 약정을 알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이 매도인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매도인은 팔 수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권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남아 있고요. 매도인이 몰랐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매도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매자 명의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이걸로 끝나요. 그래서 세 가지. 첫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명의시작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든 간에 읽어볼 것도 없이 무조건 약정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두 번째 이슈, 매도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매도인은 팔 수가 없습니다. 등기를 넘겨줬어도 그 등기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소유권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남아있게 될 것이고 한편 매도인이 몰랐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도인이 몰랐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바로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이걸로 얘기 딱 끝나는 거야. 지금 이제 적용인이 뭐니 몇 가지 얘기를 공부를 하긴 할 텐데 자, 첫 번째 약정은 무조건 무효.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소유자를 찾아라 라는 명제가 나왔을 때 매도인이 알았으면 소유자는 누가 된다? 매도인이 되게 될 것이고 매도인이 몰랐으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요 얘기로 모든 얘기가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살을 붙일게. 자, 보십시다.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즉슨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정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등기 명의와 무관하게 내가 일단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법률관계의 본질이다라고 했을 때 소유자는 그 소유물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형식이 앞에서 공부했던 등기 말소 청구 혹은 이제 조금 응용 들어가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소유자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전반에 걸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전제 하에서 제일
이제 아예 적용이라는,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적용 배제라고 하는 것이 한 문제짜리. 이 문제는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적용 배제라고 하는 거. 자, 요거 네 가지가 있게 됩니다.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상호 명의 신탁,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하는 거, 요 네 가지는 실명법 적용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실권리자와 등기 명의인이 달라도 좋다. 이때는 자, 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먼저 자, 우리가 저당권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저당권은 본질이 나중에 뭐냐면은 다른 거 다 빼버리고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저당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갑이 돈을 갚지 않는다. 그러면 을은 뭘 할 수 있다? 저당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이제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얘기를 할 텐데 양도담보가요. 갑 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치면 소유자는 을 명의로 X부동산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되면은 을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는 의미가 돼야 되는데 여기다가 양도담보의 취지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등기부에 양도담보라고 표시를 해놓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등기 명의인은 누구지만은 을이지만은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남아있다? 갑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분명히 등기부와 자, 실체 권리 관계가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런 등기는 다 무효인 등기로 처리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등기를 어떻다? 유효한 등기로 인정을 하는 개념. 그래서 양도담보는 그런 논리 구조입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줍니다.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자, 지금 너가 돈을 갚지 않게 되면은 내가 등기를 먼저 받되 나중에 이 부동산 가격하고 내가 빌려준 돈하고 그 차액을 청산금으로 지급을 하고 아예 소유권을 을이 먹는 제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양도담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은 형식상으로는 보게 되면 누가 소유자처럼 보인다? 을이 소유자처럼 보이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남아있는 제도? 갑에게 남아있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양도담보. 그래서 양도담보권자는요, 나중에 자, 이걸 뭘 할 수 있냐면 청산금 지급하고 아예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제도가 양도담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얘기랑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도담보라고 하는 것은 실명법 적용이 배제가 된다. 그래서 실권리자 갑에게 있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하는 제도가 양도담보 제도. 그러면 이제 가등기 담보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AX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의 가등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가등기는 우리 앞에 공부할 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즉 청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는 개념이 있었고 또 하나가 담보 가등기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담보 가등기는 이런 논리 구조예요.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보통 돈 빌려줄 때 돈 안 갚으면 경매 붙인다라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거나 바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양도 담보 취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자, 요 두 가지 방식을 보셨는데 이 담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양도 담보처럼 청산금을 지급하고 아예 이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권자가 가질 수도 있고 혹은 마치 저당권이랑 똑같이 취급해서 뭘 할 수도 있다. 경매 청구도 할 수 있는 권리.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담보 가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담보 가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우에 따라서 을이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건 별개의 문제로 현재 소유자는 누구라고요? 바로 갑이 되게 됩니다. 실체 권리 관계와 그 다음에
등기부상 표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해석한다 해서 이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는 나중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영역에서 따로이 공부를 하실 주제예요. 그냥 제목만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상호 명의신탁, 이건 이미 공부하셨죠? 앞에서 공유로 등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공유가 아니라 단독 소유처럼 취급을 할 수도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이걸 달리 표현하면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상호 명의 신탁. 이 상호 명의 신탁도 실제 권리 관계와 등기부의 내용이 불일치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이 등기 유효한 등기로 특별히 인정을 해주자라고 하는 것이 실명법의 취지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이요, 신탁법상 신탁. 이 신탁법상 신탁 얘기는 나중에 등기법에서 한 문제 따로 출제가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어디에서? 부동산 학개론 파트에서 논의가 됩니다. 부동산 학개론 파트에서 지금 이제 그런 거 나오죠. 민간 사이에 공동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개발론 파트에서 주체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공공에 의한 개발이라는 거, 이걸 1섹터 개발이라고 부르고요. 공공과 민간의 공동 개발이라는 게 BTL, BTO 이런 게 있고요. 민간끼리 하는 개발을 가르쳐서 지주 공동사업이라고 하는 거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체 개발 사업 두 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혼자서 하는 개발을 가르쳐서 자체 개발 사업,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가 결합을 해서 하는 개발을 가르쳐서 지주 공동사업이라 부르고, 그 중에서 신탁과 수탁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할 때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가리켜서 신탁이라 부르고, 형식적으로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수탁이라 부른다. 그래서 신탁이라는 개념은 이런 식이야.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 갑한테는 예를 들어서 병이라고 하는 어리버리한 자식이 하나 있다. 근데 이 병을 못 믿겠다라고 싶은 거예요. 혹시 본인 사망에 이르게 되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다? 야들이 보나마나 울릉도 앞바다에 이런 화물선 인양사업 이런 데 투자할 게 많이 보여. 그래서 아예 을이라는 부동산 신탁회사, 이걸 우리가 수탁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보통 신탁회사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확 해줘 버립니다. 그럼 소유자는 누구한테 있다? 여전히 갑에게 남아있는 제도. 원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누구한테? 등기 명인이 소유자가 되는 게 원칙인데, 이 신탁회사 또는 수탁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되 실질적인 소유권 누구한테 맡긴 갑 위탁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고 보는 제도를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이걸 신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이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요? 설령 을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넘어가지 않는 상태. 이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 등기 명의하고 실권리자는 일치해야 되는 게 기본 법률 관계인데 그렇지 아니한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요게 바로 신탁법상 신탁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요, 제목만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자, 지금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신탁,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하는 거 네 가지는 어떻다? 실명법에 적용이 배제가 된다. 뒤에서 문제 두 번이가 나왔었는데요. 문제 키워드 더 이렇게 복잡해. 적용되는 거, 적용 배제되는 거 이렇게 문제 구성할 때 적용이란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기계적으로 뭐가 튀어나와야 된다고요? 네 가지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신탁법상 신탁, 상호명신탁 이 네 가지는 어떻다? 실명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 네 개의 의미는 좀 이따 교재 보고 하면 대충 때려잡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를 풀어갈 때는 적용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적용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적용이란 말만 나오게 되면 네 가지는 어떻다? 적용 배제가 되게 된다. 이게 기본 틀이 되셔야 됩니다. 네 가지는 어떻다? 적용 배제라고 하는 거. 네 가지는 어떻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제목을 외우셔야 돼.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신탁법상 신탁, 상호 명신탁. 네 가지는 어떻다? 실명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출제빈도 떨어지고요. 두 번째 이슈. 자, 바로
부부간의 명의신탁, 그 다음에 종중과 종간의 명의신탁, 그 다음에 뭐죠? 목사님하고 교회 자산의 어떤 명의신탁,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적 유효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주의하실 게, 아까 네 가지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신탁법상 신탁, 상호명의신탁은 아예 실명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부부간의 이 법률을 의미하는데,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기본적으로 실명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실명법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남편 부동산인데 부인 명의로 등기하면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됩니다. 자, 남편 자산이라고 남편이 샀다고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자기 부인 이름으로 등기를 해놨다라고 하면 이때 부인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가 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조세 포탈 등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을 하긴 하지만, 만약에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실명법을 적용을 하긴 하되 일반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겠다?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겠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 원칙은 간단해요. 자, 이건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만약에 부부간의 명의신탁이고 이것이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이걸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대내적 소유권은 남편 신탁자에게 있게 될 것이고요. 대외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있게 되는 법률 관계. 이것을 가리켜서 부부간의 명의신탁. 뒤에서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일단은 바라보실 게 적용 배제가 되는 것은 무조건 몇 개? 네 가지밖에 없다. 이게 부부간의 명의신탁도 마치 적용 배제가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왜? 부인이 대외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각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기본 틀 자체가 적용 배제가 되는 것은 어디에? 네 가지 한해서 적용 배제가 된다. 일단 가볍게 보시고요. 주로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 무효인 명의신탁. 실제 문제 구성할 때 한 70~80%가 무효인 명의신탁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에 관한 부분은 오히려 특이한 문제이고요. 작년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무효인 명의신탁을 가지고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내용 보기 앞서서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데요. 이 명의신탁 관련해서 항상 포인트는 뭐냐면 소유자를 찾아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그럼 소유자가 누구냐? 이게 항상 기본이 돼야 되고, 매매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매막을 알았으면은 그때는 소유자가 여전히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남아 있고, 만약에 매도인이 몰랐다라고 하면 소유권은 수탁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총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보시게 될 텐데, 이게 그냥 약속이야. 매도인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바로 매도인이 소유자가 된다. 이유는 따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이 몰랐다 그러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경우에도 신탁자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실명법의 적용 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 별로 안 중요해요. 너무 쉽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문제 패턴이에요. 그래서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으로 이미 등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들한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네 이름으로 등기만 옮겨 놓을 거야. 착각하지 마, 오해하지 마. 절대 내가 너한테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야. 알았지?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런 약정은 무효가 일단 되게 돼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신탁자가 부동산의 물권자로 등기된 실권리자 신탁자가 대내적으로 물권을 보유하되 대외적으로 수탁자한테 등기를 넘겨주는 형태. 이 등기는요, 앞에서 우리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이고
등기도 무효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갑이 아버지가 될 테고 을한테 지금 아들이야. 이게 수탁자가 되거든요.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남아있다? 갑 신탁자에게 남아있는 법률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바로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 주의하실 게 우리 앞에서 상호 명의신탁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호 명의신탁 약정,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 실명법 적용 배제가 돼서 유효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해지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즉 해지를 통해서 그 법률 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공부하게 될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절대 무효인 명의신탁 영역에서는 해지라는 말 자체는 어떻다? 성립할 수가 없다. 해지는 뭐가 전제가 됐을 때 어떤 법률 행위가 유효가 됐을 때 장래에 대해서 이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해지라는 용어. 그래서 만약에 무효이다라고 전제가 되면 어떻다? 해지의 문제는 전혀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다시 유효했을 때는 뭘 할 수 있다? 해지를 할 수 있고 무효였을 때는 어떻다? 해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그림을 자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 무효이고요. 그래서 설령 아들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신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건 거의 출제가 안 나고 너무 간단한 주제.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할 게 3자간 등기 명의신탁.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3명이 필드에 나타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명이 필드에 나타나게 돼요. 법률 관계에서 3명이 다 출연을 하는 관계. 이걸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게 되면 매도인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대금을 누가 지급한다? 명의신탁자 갑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신탁자 갑이 지급해요. 갑이 지금 A라는 사람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럼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A라고 하는 매도인은 누구한테? 매수인 갑에게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되고 의무인 갑은 매도인 A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법률상 이게 이제 매매라는 것의 의미가 될 텐데 지금 이제 갑이라고 하는 신탁자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원래 내가 내 이름으로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나랑 미리 약속했던 을이라는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를 넘겨달라고 부탁을 해서 등기가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넘어간 상태.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자간 매도인 나왔죠. 그다음에 매자 당연히 매수인 갑도 신탁자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수탁자도 등기 명의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필드에 나타나게 됩니다. 3명이 다 나타나는 법률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3자간 등기 명의신탁. 근데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자, 우리가 명의신탁 할 때 매도인이 알았다라고 하면은 소유자 누가 된다? 매도인이 소유자다라고 이렇게 미리 약속을 했고요. 매도인이 몰랐다라고 하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갑이라고 하는 명의신탁자가 누구? 매도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대금을 지급할 테니까 등기는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넘겨달라.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설령 등기가 수탁자에게 넘어갔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남아있다? 매도인에게 남아있는 법률 관계. 이걸 우리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현재 등기명의인 누굽니까? 수탁자로 돼 있다고요. 그래도 소유자는 누가 된다고요?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럼 나머지 법률 관계 되게 간단해요. 소유자가 일단 누가 된다? 매도인이 되게 된다. 현재 등기명의 누구한테 있다? 수탁자라는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다. 그래서 매도인은 누구한테? 바로 수탁자한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알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내 물건인데, 메이드인 입장에서 내 물건인데 현재 등기 명의가 누구한테 넘어가 있다? 수탁자에게 넘어가 있으니까 야, 등기 돌려줘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한편 이 매도인은 돈을 지금 받았잖아요. 그럼 원래 누구한테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다? 바로 신탁자, 매수인한테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으니까 이 수탁자한테 등기 말소 청구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기를 해서 청구를 해서 등기를 넘겨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결국은 누구한테 바로 매수인에게 뭘 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즉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이렇게 법률 관계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다시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신탁자가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매도인은 누구한테? 신탁자, 돈 준 놈한테 뭘 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특별히 매수인이 부탁을 해서 자, 지금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럼 먼저 매도인 입장에서는 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줄 수 있다고요? 그래, 원하는 대로 등기 넘겨줄게. 근데 앞에서 제가 전체를 다 통화를 해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줌에 있어서 명의신탁의 약정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소유자가 무조건 누가 된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때는 설령 지금 등기가 수탁자한테 넘어가 있어도 누가 소유자가 된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매도인은 수탁자한테 자, 얘가 수탁자가 아니거든요. 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나중에 이제 약간 응용 들어가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한편 명의 신탁자는 돈 줬죠.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던 그런 건 중요치 않고 결국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도인한테 어떻다?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매도인은 신탁자에게 뭘 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요. 그다지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지금 수탁자가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물건을 팔아버렸다라고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는 선의 악의, 즉 내용을 몰랐든 알았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제3자는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럼 정리합니다. 지금 정리하면 이런 식이야. 지금 이제 명의신탁 이런 게 문제가 됐을 때 매도인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남아있다? 매도인에게 남아있다. 그럼 뒤에 법률관계가 알아서 정리하면 될 테고 한편 명의신탁자는 소유권도 없는데요. 지가 팔아버렸다. 제3자에게. 그럼 제3자는 무조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요 정도가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계약 명의신탁. 자, 우리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은 3명의 필드에 등장을 직접 한 겁니다. 서로 존재를 알아. 아까 신탁자가 수탁자를 소개해 줬겠죠. 등기 명의 알려주려고. 그 다음 매도인도 있었죠. 3명 다 등장하죠. 이걸 3자 간 등기 명의신탁. 이에 비해서 계약 명의신탁은 2사람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2사람만. 해서 자, 경우수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한 데서 경우수를 따지면 매도인이 이 내막을 알았던 경우와 몰랐던 경우, 매도인이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해서 자, 신탁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고요. 신탁자. 그 다음에 수탁자가 을이라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야야야야 저 부동산을 네 이름으로 우선 등기를 해놔라. 근데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이건 누구 거다, 내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 이게 소위 뭐가 된다? 바로 계약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수탁자가 매도인을 만나서 매도인 A를 만나서 뭐 한다? 바로
이 매수를 하게 됩니다. 매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자라는 사실, 얘들은 이 사람이 실제로 살 사람이 아니라 명의신탁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거든. 또는 이제 누가 명의신탁자가 또 시부를 수도 있겠지. 내가 사실은 내 이름으로 꼭 내가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신탁자한테 얘기 부탁받고 나서 사는 거다. 굳이 뭐 그게 비밀일 것도 없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얘기를 안 해도 알 수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별 상관이 없죠. 어떤 놈이 됐든 간에 나는 물건 1억에 팔려고 내놨는데 얘가 물건을 이렇게 사겠다고 그러면 사연이 어찌됐든 간에 상관없다. 나는 돈만 받으면 되니까 너한테 등기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갈 거예요. 자, 대금 지급했고요. 매도인은 자, 등기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 소유자가 누구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앞에서 논의할 때 매도인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소유자가 누가 된다? 매도인이 소유자다.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매도인이 알았다라고 하면 소유자는 누가 된다? 매도인이 소유자다. 자, 그럼 등기는 현재 누구한테 넘어가 있어요? 수탁자한테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은 누구한테 남아있다? 매도인에게 남아있다. 그럼 법률 관계 정리해 봐야 되죠. 지금 등기라고 하는 거 다시 찾아와야 되죠. 누구 거니까? 매도인 거니까 매도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대신 이 사람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아까 받았던 매매 대금은 돌려줘야 되겠죠?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왜? 이건 부당이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라면은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남아있고 매도인한테 남아있고 한편 이제 법률관계를 정리를 해야 된다고 받은 돈은 있지 등기는 넘어갔자 무효였었고 그래서 매도인이 악이었을 때 소유자는 일단 매도인이 되게 된다. 이것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매도인은 명의 수탁자에 대해서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대신 자기가 받았던 매매 대금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지금 돈 누구한테 받았어요? 수탁자한테 받았으니까 수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매매대금을 반환을 해야 된다. 자, 근데 그 사이에 이 소유권 가지고 있지 아니한 등기 명의인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았으면 어떻다? 자, 이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 이렇게 보셨고, 중간에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시험 지문 구성할 때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라고 하는 거. 뒤에 문제 보면 가관이에요. 막 가슴 저미는 얘기를 막 깔아놔요. 그래도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 이게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 뒤에 보면 막 한 문제에서 두 번이나 얘는 특별히 약정이 유효하다. 왜? 얘가 어렸을 때 조실부모하고 어려운 삶을 헤쳐왔던 역경을 이겨냈던 그런 아이거든.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약정은 유효. 이런 식으로 흔들어준다고. 개소리입니다.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끊어가셔야 돼요. 어디에서도 약정이 유효. 이런 말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는 닥치고 약정은 무조건 무효. 매도인이 알았다라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매도인에게 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되고 무효가 되게 되고 매도인이 알았다라고 하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매도인.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자 매도인이 악이었을 때 소유권은 누구한테? 매도인한테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받은 돈이 있으니까 등기 찾아오는 건 별개의 문제로 받은 돈은 다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 악인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자, 통계적으로 많은 문제 구성되고 어려운 문제가 계약 명의신탁 매도인 선인 경우가 있게 됩니다. 스토리 가볼까요? 다시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뭐라고 얘기한다? 네 이름으로 좀 등기 좀 해다오 라고 이렇게 부탁한 사람. 그래서 수탁자가 그 돈 받아가지고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한테? 매도인한테 가서 물건을 삽니다. 물건을 사는데 문제는 매도인이 이렇게 하는 거죠. 갑이 신탁자가 될 것이고 을이 어떻다? 수탁자가 되게 된다. 그리고 매도인한테 수탁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누구한테?
바로 매도인에서 수탁자한테 등기가 넘어온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매도인이 이 내막을 모른다 해서 선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소유권 누구한테 귀속됩니까? 등기 명의인 수탁자에게 얻었다 소유권이 귀속이 된다. 아까 해왔던 얘기들, 매도인이 알았다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매도인한테 남아있는 것이고, 매도인이 몰랐다라고 한다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법률 관계 정리해볼까요? 자, 계약 명시택에서 매도인이 선이다라고 얘기하면 매도인은 더 이상 따져 물을 게 없어. 돈 받았고 물건 팔았으니까 얘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누가 된다? 수탁자가 되게 된다. 그럼 수탁자가 이제 법률 관계를 좀 정리해 봐야 되죠. 이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수탁자. 자, 그래서 얘가 제3자한테 뭐 팔아먹었다. 이 맘입니다. 얘 맘이에요. 팔거나 말거나 그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대신 우리 아까 이 갑이라는 사람, 신탁자가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돈 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부당이득이라는 것이 발생하죠.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으니까 이 수탁자는 신탁자한테 얻었다. 받은 돈은 돌려줄 의무가 있지만 주의하실 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거하고 부동산을 넘겨줄 의무가 있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물건이니까 자기가 누구한테 갑한테 신탁자한테 뭐 팔거나 증여를 하거나 지 맘이야. 하고 싶으면 해도 돼. 그렇다고 해서 이 수탁자가 누구한테? 신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굳이 법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누구한테? 신탁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지만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 받았던 돈을 돌려줄 의무는 있지만은 부동산 자체를 넘겨줄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경우 계약 명시탁 매도인이 선이인 경우 이때 약정은 특별히 뭐가 된다? 그래도 무효라고요. 얼핏 생각하면 이게 착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약정은 무효, 그리고 소유자는 무조건 뭐가 됐다? 매도인이 알고 있다라면 소유자가 누가 된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지금 매도인이 몰라서 자, 소유자가 누가 된다? 수탁자가 된다. 그러니까 느낌상 얘는 약정이 유효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요. 근데 약정은 무효입니다. 왜? 약정이 유효가 된다는 얘기인즉슨 어떤 얘기냐면 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졌을 때 그 약정이 어떻다? 유효가 되는 건데 우리 지금 법률관계 따질 때 단 한 번도 누가 신탁자는 소유자가 돼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나중에 문제 보면 아주 대놓고 내요.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몰랐을 때, 선의였을 때 약정은 유효하다. 이렇게 딱 던져놓게 되면 그렇지. 앞엔 다 약정이 무효였으니까 얘만 특이하니까 소유권자 약정은 유효하다.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절대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라고 하는 거. 이게 흔들려서는 안 돼요. 좀 이따 문제 풀어보실 때 제발 텍스트를 읽지 마시라고. 텍스트를 읽으면 가슴이 저며와. 어머 뭐 이런 일이 있었어. 되게 가슴 아팠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에 취하면 안 되고 그냥 기계적으로 무조건 약정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소유자는 누구냐? 매도인이 알았으면 매도인 소유자고 매도인이 몰랐으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 그리고 나중에 응용 들어갈 때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로서 반환 청구, 방해 폐지 청구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 중에서 계약 명의신탁 매도인이 선의였을 때 몰랐어. 그럼 모르는 상태에서 매도인은 대금 받고 등기 넘겨주면 소유자가 누가 된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한편 지금 이제 이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팔았다. 그러면 이미 수탁자는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제3자는 선이고 악이고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무조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수탁자가 대금 지급하는 대신에 혹시 시의사에 따라서 뭘 할 수 있다?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다. 그럼 신탁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왜? 이미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니까 쥐가 이걸 누구한테? 자, 신탁자한테 팔아먹든 또는
신탁자는 증여를 하든 또는 제3자에게 팔든 제3자에게 증여를 하든 그건 지 맘이라는 거야. 이미 소유권을 온전하게 확보했으니까 이때는 만약에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주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누가 바로 이 아이 신탁자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셨고요. 예, 요 정도까지가 바로 계약 명신탁 매도인 선의인 경우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잠시 끊었다가 이제 문제 가지고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